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매화사 문제부터 체크할게요. 핵심 체크 1번. 화자는 매화를 이런 거 좀 싫지 않아요? 너무 막연해서 빈칸 채우기. 네, 일단 여기 빈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화자는 매화를 네, 의인화하여 지조 높은 선비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다. 비춰 보이고 있다. 의인화해도 되고 뭐 사람처럼 표현하여 해도 됩니다. 2번 제3수에서 매화를 표현하는 말을 두 개 쓰시오 했는데 네, 빙자, 옥질, 아치, 고절이에요. 이거 둘 다 매화의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번 제6수에서 서리법을 사용하여 매화의 강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의인화하고 서리법하고 얘네들이 표현상의 특징 문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육수에서 찾아보시고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4번 제6수에서 매화를 지게 하는 시련을 의미하는 시어 두 개 우리가 세모했던 거 바람이랑 찬 기운이에요.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씩 봅시다. 1번 대상을 의인화하여 맞죠? 벌써 맞아요. 매화를 의인화했어요. 화제의 정서를 드러냈다. 어떤 정서? 매화를 예찬하는 정서. 2번 의문의 형식을 통해 서리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했다. 어떤 속성이요? 이 대상은 매화죠. 예, 매화를 의인화했고 매화의 속성,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제6수에 아슬소냐 여기 그리고 제8수에 매화밖에 뉘 있으리 매화 말고 또 누가 있겠니 이 부분입니다. 3번 상황 묘사를 통해서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했대요. 묘사 엄청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말하는 건데 제1수에서 매형 부딪힌 창 그리고 뭐 검은 고 이런 거 나오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4번 말을 건네는 방식. 누구한테 말을 건네요? 매화한테 말을 건넸었어요. 제3수에 눈 속에 너로구나 라면서 매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 매화의 가치, 지조, 절개 이런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하고 네, 대화체하고는 다릅니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은 그냥 나만 건넬 뿐이에요. 상대방이, 대상이 대답하지 않아야 돼요. 정답은 5번인데요. 5번 대상 간의 비교를 통해 비교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8수에서 척촉, 철쭉하고 두견화, 진달래하고 그러니까 철쭉이랑 진달래를 한 팀으로 묶어서 매화랑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뒤에가 틀렸어요. 공통된 속성을 부각한 게 아니고 매화는 겨울에도 피는데 우리 매화는 겨울에도 피는데 진달래하고 철쭉 너네는 겨울에 못 피잖아 이러면서 대조를 했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기 이하에서 언급되는 태도들은 전부 다 매화사에서 찾을 수 있는 태도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시흥, 이 시흥이 시를 읽고 싶은 시를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그 당시 시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념과 관련하여서 매화의 규범적인 가치,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감상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태도에 의해서 매화가 단순한 꽃이 아니라 뭐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사군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매화의 심미적으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태도로 접근을 해서 매화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인 태도. 이렇게 네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번 제1수의 검은고와 노래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다. 네, 맞아요. 우리 그 매화사가 안민영이 자기 친구랑 그 기방에서 매화 화분을 보고
시한수 읊을까? 해가지고 검은고 이렇게 연주하면서 읊은 노래라고 했었죠? 네, 매화로 인해서 시흥이 불러일으켜졌고, 그걸 즐기기 위한 어떤 풍류적인 요소로 검은고와 노래가 사용된 거 맞습니다. 2번, 제1수의 잔잡아 권할 적에 여기에는 고조된 흥치를 권한다 그러죠. 너도 한 잔해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번 제3수의 황혼월 해가 지고 떠오른 이 달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우리 이 황혼월에다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소재라고 필기를 했었을 거예요. 3번도 적절하고 4번 제3수의 아치고절 얘가 누구였어요? 매화죠. 네, 이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 아름다우면서도 규범적인 가치. 이 고절이 높은 절개란 뜻이니까 절개, 지조 이런 것들은 규범적인 가치 맞아요. 4번 적절하고 정답은 5번이겠네요. 제6수의 봄 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당대 이념으로 감상을 해도 되고 국한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태도로 다 감상할 수 있어요. 봄뜻, 매화가 품은 봄뜻을 심미적인 태도로 감상해도 상관없어요. 예, 다양한 태도로 감상을 해야 작품 속에 숨겨진 의미를 완벽하게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 작품의 시어에 대한 의미,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1번, 제1수의 백발옹은 매화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다? 아니죠. 백발옹, 흰머리의 노인은 화자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바로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우리가 필기한 것들이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단가 6장이란 작품을 볼 텐데요. 키워드를 정리해놨어요. 네, 이것도 고독한 유배 생활, 그러니까 유배 시조예요. 유배가서 쓴 유배 문학이고 고독한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전히 임금님께 충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단가 6장의 지은이 이신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신이라는 분의 초상이고요. 이분이 누구시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셨던 분이시고 광해군 때 유배를 왜 당했냐면 이게 또 그 앞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광해군 아빠가 선조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 선조. 근데 이 선조가 보통 조선은 그 장자 계승 큰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 거였는데 선조는 왕의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 여러분 연산군 알아요? 연산군? 연산군이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중종의 여섯 번째 부인인가? 창빈 안씨라고 있어요. 중종의 여섯 번째 부인의 둘째 아들의 셋째가 선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조는 왕위랑 엄청나게 먼 사람이었던 거죠.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중종 다음에 왕위를 이은 명종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자기 조카들을 불러가지고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나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이 선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종의 여섯째 부인의 둘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왕이랑 너무나도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기 한 구석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쭈그러져서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 명종의 눈에는 저 녀석 참 겸손하구나 뭐 이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은 명종이 그 임금님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익선관이라고 있어요. 그 사극에 보면은 막 임금님하고 세자만 쓰고 다니는 요 뒤에 날개 없는 거. 그거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는 자, 누구한테 이 모자가 제일 잘 맞는가 보자 이러면서 조카들 보고 하나씩 써보라 그랬대요. 근데 딱 한 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안 써보느냐 한번 써봐라 하고 주니까 얘가 그 익선관을 도로 조심스럽게 탁 내려놓고는 이러더래. 이거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거부하더래요. 근데 제 생각에 그 아이가 선조인데 제 생각에는 선조가 약간 조금 어릴 때부터 유약하고 소심했다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거 일성관 잘못 만졌다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겁이 나서 손을 못 댄 것 같은데 이게 또 명정 눈에는 녀석 겸손하구나 이렇게 또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명종이 죽기 전에 어, 선조한테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어서 선조가 얼떨결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선조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니까 약간의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왕비에게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 그러니까 적자이자 장자인 거죠. 정실부인 왕비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가지고, 선조 자기에게 없는 정통성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소망과 컴플렉스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선조의 그 왕비들한테서는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결혼을 3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또 후궁들한테는 아이가 잘 태어나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 후궁의 소생인데, 광해군이, 어, 그 20대 후반쯤일 때, 그때 이제 영창대군이라고 3번째 부인에게서, 선조의 3번째 부인에게서 처음으로 적자가 태어나요. 예. 그래서 그거 아시죠? 군자는 후궁의 아들한테 군자를 붙이고, 그 왕비의 아들한테는 중전의 아들한테는 대군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영창대군이 태어난 거야. 근데 이미 그때는 광해군이 임진왜란도 다 치르고 왕세자로서 이제 전 국민의 지지를 받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 영창대군을 낳은 그 광해군의 새어머니죠. 그분이 이제 임목대비인데 그분하고 광해군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나이가 비슷한데 새어머니야. 네, 여러분, 조선은, 특히나도 더 엄청나게 심했던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예, 고려 말부터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긴 했지만, 조선은 유교를 국가 통치 원리로도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충과 효,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임금도 효를 지켜야 돼. 그래서 광해군이 나랑, 광해군보다 어렸나? 그럴 거예요. 나보다 어린 새어머니지만, 어머니로서 효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조가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중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영창대군한테 한 2살, 3살 얘한테 왕세자 자리를 갈아치우고 싶은 거야. 광해군으로부터 영창대군에게로. 근데 갈아치우고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못하고 선조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세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이제 이 광해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적이 영창대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이 영창대군 쪽에 더 크니까 이 정통성이라는 게 옛날에는 생각보다 어떤 커다란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영창대군을 죽여요. 그리고 영창대군의 친어머니, 자기의 이제 새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궁 안에 가둬요. 네, 여기서 못 나가게끔. 근데 이게 이제 효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신이 이분이 상소를 올렸어요. 이게 상소문 중에 일부인데, 바라건대 조정은 살피고 또 살펴서 전하로 하여금, 이 전하가 광해군이에요. 끝까지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덕을 온전하게 하게 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이게 돌려까는 거예요. 너 진짜 이 효에 어긋나는 짓을 할 겁니까, 전하? 고단한 음관이 이제 그 바른말을 해야 하는 관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살고 입을 놀리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입을 다물면 살아.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유폐하든 안 하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살고 입을 놀리면 이렇게 내가 상소를 올리면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지만 내가 차마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10,000번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진달합니다. 임금님께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새어머니한테 효를 다 하세요. 유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광해군이 이걸 보고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그래서 이신이를 유배 보냈어요. 유배 보내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잖아요. 쫓겨난 임금님한테 군을 붙여서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이신이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 6장은 광해군 때 유배 가서 쓴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병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의병장 출신들은 광해군과 함께 죽음을 오갔기 때문에 전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임금님은 충성하는. 네, 그래서 제목을 분석하면 단가, 짧은 노래, 6장, 6개의 장이다. 근데 내용이 여전히 임금님을 사랑하는 내용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1장 장부에, 이게 그 사내 대장부 하는 그 장부거든요. 장부의 하울 사업, 장부가 해야 할 사업,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네, 물어보는 표현, 서류법이죠. 그럼 이거는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장부의 하울 사업, 이 일이 뭐냐면 효제충신입니다. 효제충신, 어버이에 효도하고 임금님께 충성하는 거, 이거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또 있겠냐? 그러면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대장부는 효제충신하는 거밖에 다른 거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어즈버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시조가 정형시였잖아요? 시조의 형식 중에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삼음절, 이 형식 기억나세요? 그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종장의 첫 음보에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자주 집어넣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인도가 이제 사람 인자,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자,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도에 해올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만 인가하노라, 이건가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뭐만 하면 된다? 효제 충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인도가 바로 효제 충신이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효제 충신을 다짐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효제 충신밖에 다른 거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제2장 남산의 많던 소리. 여러분 남산이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어요. 남산타워 그 남산이에요. 여기에 소나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소나무가 어디로 갔단 말인고? 하고 있어요. 아니 남산에 있는 소나무가 가긴 어딜 가? 얘들이 뭐 이렇게 이사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일단은 이 남산은 임금님이 계신 곳, 네, 서울을 말하는, 한양을 말하는 대유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솔은 네, 귀향을 간 신하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나무가 충신, 네, 겨울에도 눈 속에서도 푸르니까 충신을 뜻하는데, 이 소나무가 어디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충신, 신하들이라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귀향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신이처럼 귀향을 간 신하들을 소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남산에 많던 소리 어디로 갔단 말인고. 그러니까 조정에 그 많던 충신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난 후에, 나는 이제 뭐 임진왜란 할 때 그 난자가 얘거든요. 임진왜란 후에 부근은 도끼예요, 도끼. 도끼인데 이 부근이 그다지도 날래시고, 자,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네모친 것들은 뒤에도 또 나와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자연물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솔입니다. 이 솔은 화자의 상황과 동일시되는 존재예요. 어떤 상황과 같으냐? 귀양간 처지. 네,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자연물이 솔이고요. 이 솔을 전쟁 후에 부근, 이 부근이 도끼거든요. 큰 도끼, 작은 도끼, 도끼들을 말하는데 이 도끼들이 그다지도 날래시고 빠르대요. 그러니까 도끼가 빠르게 소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어. 그래서 이 부근은 큰 도끼와 작은 도끼이지만 네, 실제적인 의미는 이 소나무가 귀향을 간 신하들이니까 이 신하들이 귀향 보낸 세력, 솔과 부근이 대조되는 세력이다 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큰 도끼와 작은 도끼의 솔들이 귀향을 갔다. 그 이후에 두어라 합니다. 그냥 냅두래요. 내비두래요. 왜냐면 우로, 이게 비하고 이슬이거든요. 비와 이슬이 곧 깊어지면은 다시 볼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로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우로가 깊어지면
다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소울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귀양 갔던 신하들이 다시 돌아온대요. 우로가 깊어지면. 그러니까 이 비와 이슬은 임금님의 은혜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가 6장에서는 제가 보라색으로 네모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자연물도 여러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남색, 파란색으로 색칠한 임금을 나타내는 자연물도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제 2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임금이 다시 불러주기를 소망한다. 다시 불러주기를 소망하는 부분은 2장에서 드러난다. 다시 볼까 하노라 여기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창밖에 새우 오고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뜰 가에 제비가 날아다닌대요. 제비. 이 제비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제비가 그냥 날진 않을 거잖아요. 네, 제비가 또 제비 뭐 지지배배 이렇게 울겠죠? 그러면 적객의 회포는 적객 이 적객이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객은 화자를 말해요. 귀양살이 하는 사람. 지금 우리 화자가 귀양을 왔으니까 화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적객의 회포는 이 회포가 마음, 생각 이건데 이게 무슨 일로 끝이 없대요. 생각이 끝이 없다. 근데 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좀 슬프거나 그립거나 힘들거나 이런 생각인 것 같은 느낌 드시죠? 끝없이 마음이 힘들어서 저 제비의 비비를 보고 비비가 그 제비 우는 소리 그 지지배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비가 제비가 날아다니는 모습 나르는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제비가 나르는 모습을 보고 한숨 겨워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비도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자연물이 됩니다. 왜냐? 이 제비를 보고 화자가 지금 한숨 겨워 한다 그러죠. 이 화자의 마음이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제비가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는 존재예요. 왜냐면 화자는 지금 갇혀 있는데 제비는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제비의 모습을 보고 화자의 시름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화자의 어떤 정서를 심화시키는 애, 이런 애를 뭐라 그랬죠? 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화자의 시름, 힘든 마음을 심화시키는 애가 제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3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제비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4장을 볼게요. 적객에게, 아까 적객이 화자라고 했죠. 화자에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고 공량의 제비로다. 공량이 그 대들보를 말하는데 우리 한옥에 그 지붕을 받치는 그 나무 뭐라 그러지? 지붕을 받치는 나무 기둥? 가로로 높인 기둥? 그걸 들보라 그러는데 그 들보 위에 제비가 있는데 얘가 내 친구래요. 얘가 내 친구래요. 왜냐? 이 제비는 여기서 여러분 3장에서 제비하고 4장에서 제비는 좀 달라요. 3장에서 제비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데 대비적인 존재였어요. 이 제비는 자유로운 친구. 그런데 제 4장의 제비는 화자의 친구거든요. 화자의 처지와 비슷하네요, 얘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세 번째 자연물이 이 4장의 제비다. 이 제비는 화자의 상황과 유사한 존재예요. 왜냐면 나도 친구가 없고 제비도 친구가 없어서 우리 둘이 친구거든요.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비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제비가 이렇게 지지배배 울겠죠? 그 말이 무슨 사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즈버, 이건 감탄사.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 만하노라. 야, 나의 이 시름을 풀어낸다면 널로 만하노라. 너만 하겠냐? 내가 더 많다. 너보다 많구나.
널로 만하노라. 너보다 내가 많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일 하는 말, 제비도 뭐라고 뭐라고 하루 종일 말을 해요. 근데 아마 얘도 나처럼 시름을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제비가 말을 한다고 하니까 의인법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감정이입도 드러나요. 마치 이제 나의 답답함을, 내가 시름을 풀어내고 싶은데 제비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제비 소리를 들으니까 제비도 하루 종일 시름을 풀어내는가 보다. 이렇게 나의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이입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풀어낼 시름이, 내가 풀어낼 나의 시름, 걱정, 근심이 제비 너보다 많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 시름이 어떤 시름이냐? 임금님을 생각하는 마음, 연군지정,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 이 임금님 걱정, 나라 걱정을 풀어내니까 내가 제비 너보다 걱정이 더 많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 4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배 생활의 외로움, 친구가 없어요. 외로움과 시름, 이 시름은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제 5장을 볼게요. 인간에게 유정함, 정이 있다란 뜻이거든요. 인간에게 정이 있는 친구는 명월밖에 또 있는가? 아까는 또 제비가 내 친구라더니 이제는 이 명월, 밝은 달이 내 친구래요. 네, 그래서 이 명월, 이게 화자를 위로해주는 존재, 정이 있다 그러니까요. 정을 가지고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는 달밖에 없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은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또 하나 있거든요. 좀 이따 같이 보실게요. 이 명월이 왜 내 친구냐면, 중장을 보세요. 천리를 멀다고 안 하고 간 데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왔대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아가야 시절에 달이 자꾸 나 따라와 뭐 이랬던 적 있지 않아요? 그죠? 달은 우리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 달이 내가 천리 밖으로 귀향을 갔는데도 나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전히 따뜻한 정을 보여주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 달밖에 없다. 그래서 어주버 반가운 옛벗이 반가운 옛 친구가 다만 너인가 한데요. 그러니까 달아 고맙다. 너는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네, 진정한 벗의 모습을 보여주는 달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달을 보면서 치름을 달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다른 내 친구라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윤선도 또 나왔죠. 윤선도가 오우가라는 작품을 지었는데 이거를 중학교 때 배운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오우가도 네, 6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제일 마지막 제6수에 보면은 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대요. 그러면 이 작은 것이 바로 달이구나 눈치채실 수 있겠죠? 한밤중에 밝은 것이 너만한 것이 또 있느냐? 밤에 달이 제일 밝으니까. 근데 이 달이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나를 보고도 너 뭐야? 너 왜 기왕 왔어? 너 꼴 좋다. 뭐 이런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옆에 있어줘요. 나를 따라와서. 그래서 얘가 내 벗인가 하노라.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달을 의미하는 거다. 네, 이런 작품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 6장을 보실게요. 설월에 네, 눈이 내리는 달에,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에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을 열었어요. 매화를 구경을 하려고. 자, 그러면 이 매화가 이제 화자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이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 있으니까.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여러분, 이 섞인 꽃, 여윈 속에 하는데, 네, 여기 이 여위였다. 네, 이 부분에서 유배 생활로 엄청 힘들어진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매화가 눈 속에 섞여서 피어 있지만, 눈과 섞여서 피어 있고, 비록 여위인 모습이지만 향기가 잦거든요. 그러니까 향기는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기가 바로 지조와 충절은 여전하다. 그래서 이 매화를 우리가 화자랑 동일시하는 걸로 파악을 해도 괜찮아요. 매화의 향기가 여전한 것처럼 우리 화자의 지조와 충절, 충성심도 여전하니까. 그래서 호접이, 이 호접은 원래는 호랑나비예요. 그런데 이 호랑나비가 임금님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원래는 호랑나비지만, 왜냐면 이 호랑나비가 이 향기,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낸 이 향기를 만약에 호랑나비가 알면은 애가 끊일까 하노라라고 하거든요. 애가 끊인다, 애 끊는다,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호랑나비를 임금님으로 본다면, 광해군으로 본다면, 광해군이 지금 이신이가 귀양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여인이었지만 여전히 광해군을 향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걸 보면은, 아, 우리 이신이가 여전히 나를 향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구나 이러면서 그런 애를 내가 귀양을 보냈네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호랑나비가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6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신의 충절을, 나의 이런 이 향기, 마음을 임금님이 알아주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화자. 화자는 작가 자신으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고요.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변함없는 충정을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의 정서를 동시에 드러낸다. 그런데 여기서 원망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대놓고 막 임금님 나쁜 사람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원망의 정서가 살짝 드러나긴 하는데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표현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의문형 문장을 사용을 했대요. 서류법을 사용을 한 거랑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했어요. 아까 어디에 이입을 했어요? 감정이입. 네, 제4장의 제비에게 감정을 이입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 많고 외롭고 하니까 제비 너도 그러니? 이러면서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을 했고 그리고 3번 자연물에 관습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대요. 이 자연물은 매화예요. 관습적 상징적 의미는 지조와 절개. 매화 향기에 지조와 절개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화자가 여전히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모습, 이 화자의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방식을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이거 우리도 그 표시를 했긴 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제2장의 솔, 이게 유배 중인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였고, 제4장의 제비, 외로움을 나타내는 애였고, 제6장의 매화, 화자의 충절을 나타내는 애였어요. 그래서 자연물을 이용해서 화자의 상황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상징하는 자연물도 두 개가 나왔었다, 그죠? 우로, 비와 이슬은 임금님의 은혜를 이야기했고, 호접이 이제 나의 충절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임금님을 나타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체크,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미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bit.ly 이 향기는 내 충심이야. 이쪽으로 접속을 하셔서 문제를 꼭 풀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여러분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